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무파탈인 클레오파트라의 꿈과 좌절,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바쁜데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수십 마리에서 짠 당나귀 젖이 가득한 목욕탕에 들어가 설친 잠으로 나른한 몸을 담갔습니다. 백옥 같은 그녀의 피부는 흰 젖과 분간하기가 어려웠는데 시녀들이 따라 들어와 손과 발을 하나씩 나누어 잡고 귀금속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때가 있을 리 없으나 클레오파트라가 움직일 때마다 당나귀 젖이 파도같이 스쳐 지나간 다음에 피부에 이끼처럼 묻어지는 미세한 흰 쌀가루와 같은 것이 있어 그것을 닦아내느라 6개의 손이 부산합니다. 그녀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욕탕에서 나오자 이라스와 카르미온 등 3명의 시녀들은 재빨리 그녀의 알몸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큰 타월로 감싸 안았습니다. 대형 거울에 자신의 나신이 비치자 그녀는 신비스럽기까지 한 알몸의 오한을 느끼는 듯 부르르 떨며 온몸을 움츠립니다. 풍만한 두 유방에서는 열정적인 사나이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하고 15도쯤 볼록 솟아있는 비너스 언덕은 숨쉬는 동작에 따라 비온 뒤에 구름이 피어오르듯 보일 듯 말 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빙그레 웃었는데 빼심에 찬 웃음으로 자신이 보아도 예뻐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화장용 특수 침대에 눕자 세 시녀가 달라붙어 금가루가 섞인 나일강의 흑인 나트론을 발라 전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흰 피부는 유리처럼 투명해 정맥이 푸르게 드러났는데 그녀는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어느새 단잠에 빠졌습니다. 여왕 폐하 짐이 율리우스 케사르입니다. 짐은 오래전부터 여왕 폐하를 흠모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왕 폐하를 뵙게 돼서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옵니다. 여왕 폐하가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제후국도 모두 여왕 폐하의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로마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겠소? 라고 클레오파트라가 두 손을 내저으며 잠꼬대를 하자 시녀들이 손을 잡고 여왕 폐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든 잠에서 케사르를 만난 것인데 53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시저의 전장에서 단련된 몸은 22세의 성숙한 여자의 시선엔 매력 덩어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팔다리의 채모를 모두 뽑고 향유를 발라 특유의 향내가 풍겼는데 동생과 결혼을 해 아직도 수처녀인 클레오파트라는 꿈속에서 본 헤라클레스같이 당당한 시절을 보고는 황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향에 정원에선 어느새 샘이 솟고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꾸밈을 알아차리고 엉덩이를 들며도 다리를 꼬고 거울을 향해 돌아누웠습니다. 그녀의 두 볼이 갓핀 복사꽃같이 상기되었는데 꿈속에서 본 시저의 당당한 모습이 그녀의 두 눈을 가렸고 클레오파트라의 입에서 긴 한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카르미온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걱정이라도 있냐고 묻자 클레오파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다시 거울 반대 방향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거울엔 비너스와 착각할 그녀의 뒷모습이 그림같이 나타났는데 구름같이 유연한 허리에 열정적인 남정네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한 한 쌍의 엉덩이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잘록한 허리에 잘 익은 복숭아를 쪼개 엎어놓은 듯한 그녀의 엉덩이는 여자가 봐도 입에 침을 마르게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이름만 남편이지 사실상 클레오파트라는 성녀 같은 처녀이며 이집트를 통치하는 여제입니다. 그러나 밤마다 독수공방하는 그녀의 단조로운 생활에도 몸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봄의 새싹처럼 생기가 넘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는 앙증맞게 예쁘기도 하지만 크기도 했는데 엉덩이가 커서 그런지 그녀의 두뇌는 빠르고 명석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로마의 영웅 시저를 사냥하려는 것으로 풍전등하에 놓인 이집트를 구하기 위해 적장의 품에 안겨 국민 앞에서 시저를 세워놓고 이집트가 독립국임을 공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호소하는 듯한 눈을 만드는 검은 이묵을 칠한 눈은 물고기 형태로 들여 그렸고 눈꺼풀엔 녹색 공작석, 터키옥, 테라코타, 구리의 검은 산화물, 숯 등을 발라 강한 색조를 입혔습니다. 장밋빛 두 볼 분홍빛의 입술, 푸르스름한 가발 등이 조화를 이뤄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지만 성스럽게까지 느껴졌습니다. 화장하는 사이에 밖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치밀하게 수립한 계획대로 누더기에 쌓여 어둠을 뚫고 시저가 있는 알렉산드리아 호텔의 잠입 호위병 아폴로드레스에게 건네졌습니다. 시저는 그녀를 보자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그는 간질병이 있어 전장에 나가 싸우면 더 강해지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발작을 했습니다. 세기의 미녀를, 그것도 알몸의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생마인 시저가 놀라지 않으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시저 황제,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가 벗겨지자 벌떡 일어나 유창한 라틴어로 시저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의 예의를 갖추었고, 시저는 유창한 라틴어에 탄복하며 클레오파트라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도 여왕 폐하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자일이 편히 앉으시죠. 그리고 이 옷을 입으시죠. 갑자기 오셔서 미처 준비를 못해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앞으론 여왕 폐하가 하자는 대로 하겠소이다. 시저의 두 눈엔 정염이 불꽃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고, 그녀는 그날 밤 동정녀를 청산하면서 나중에 프톨레마이오스 15세가 되는 케사리온을 잉태했습니다. 금의 도시, 등대의 도시 등으로 불리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로마의 권세가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후처와의 사이에서 폼페이스의 전성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1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그리스인 공동체가 도심을 차지하고, 동부는 유태인 공동체가, 서부는 가난한 이집트인들의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 지리학자 스트라본이 알렉산드리아를 세계의 무역항이라고 했듯이 상하, 향료, 외국 과일, 식량, 술, 공예품 등 풍부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엄청난 양의 밀이 이곳에 보관되기도 했으며 엘레우시스나 카노페 외곽엔 무희 또는 귀여운 여자를 뜻하는 키나이디로 유명한 쾌락을 사고 파는 곳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먹거리들도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지만 특히 문화예술적 교류가 활발했으며 그 시설과 인적 자원은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기하학의 유클리드, 시인 테오크리토스와 칼리마코스, 조각가 아펠레스 등이 활동하면서 절정을 이루었던 BC 1세기에도 지식인에겐 매력과 동경이 있는 도시입니다. 문화의 중심지는 왕족들이 사는 도서관과 박물관 거리인데, 두 건물은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을 적극 권장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때 건립됐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시대 도서관엔 70만 건에 달하는 자료가 있었으며 토론과 회의가 진행되도록 넓은 화랑, 대규모 식당 등이 갖춰져 있어 학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구비돼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수사학, 철학, 의학, 해부학, 기하학, 지리학, 천문학과 같은 수많은 근대 학문의 태동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또 다른 중심지인 로마도 이 이집트 도시의 화려한 융성에 질투 어린 시선으로 주목했고, 시인 카툴루스, 프로페르티우스, 오비디우스 등은 알렉산드리아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귀금속으로 장식된 금과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은쟁반 같은 보물을 몹시 좋아했는데, 그 같은 명품들은 모두 알렉산드리아의 특산품이었습니다. 대정복사업 중이던 로마는 점차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차지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는 뜻의 마레노스트룸이라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BC 1세기경 정복당하지 않은 이집트 지역은 로마인들에겐 동방의 환상과 신비함이 동시에 존재한 지역이었으며 경제 군사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됐습니다. 이같이 시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클레오파트라는 가정적으로는 화목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녀 이전에도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가 6명이 더 있었습니다. 증조모는 페르시아 혈통의 시리아 공주인 셀루키데스이지만 한편으론 그리스 혈통을 받았습니다. 고지어 아르시노에 공주가 태어나고 훗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14세가 될 두 아들이 태어나지만 가족 간의 유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이집트 왕가와 같이 음모와野心과 질투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가문 내 역할도 적극적이었는데, 라지드 왕가는 파라오 율법에 따라 남매 간 결혼을 통한 여인들의 왕위 계승이 인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파라오의 장남과 장녀는 결혼을 통해 파라오 부부가 되는데, 클레오파트라 이전에 장애가 될 만한 라이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페르니케와 클레오파트라 6세였습니다.
이들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와 그의 누이인 트리파이아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 북동부의 브루키온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화려한 왕궁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입니다. 로데스 섬 출신 디노크라테스가 설계한 넓은 도로망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파로스 섬과 육지를 이어주었으며 동쪽엔 그랜드항이, 서쪽에는 굿리턴항이 형성됐습니다. 이 같은 환경과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로마에 대한 아슬아슬한 외교 행각을 보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동물적 감각으로 노예한 정치 감각을 배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파라오로서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버지 그늘에서 내실을 차근차근 쌓았는데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에 얽혀있는 이의 관계를 풀려면 외교라고 생각해 외국어에 주력했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인, 홍해 근방의 아프리카 동굴인, 히브리인, 아랍인, 시리아인, 메데스인 및 파르티아인 등과도 직접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의하면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모국어인 마케도니아어는 물론 그리스어도 능통했으며 토착민의 언어인 민간 이집트 언어까지도 자유롭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외교부대에서 통용되던 9개국어를 통역관 없이 구사했는데 사가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멤피스 대사제 가문의 이집트 궁녀라 딸에게 모국어를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 섭렵은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적 석학들이 집중되어 있음과 동시에 아버지의 적극적 지원과 그녀의 영민함에 삼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시대가 가장 화려하고 위대하게 존재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웅호걸과 주색은 빛과 그림자 같이 따라다니는 문구인데 역사적으로 미녀 주위엔 공교롭게도 향기 짙은 꽃엔 벌과 나비가 날아들듯 여색을 즐기는 사나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환상의 미녀 클레오파트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대표 인물이 율리우스 케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의 달콤한 언어의 유희와 뛰어난 방중술의 노예가 되어 로마 시민의 공동의 적이 됐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말솜씨는 마술 수준이라는데 그녀의 언어 마술에 걸리면 헤어나오기 힘들고 침대에서의 세기적 방중술을 가미한 사랑의 게임 중 베개 및 송사의 귀를 막을 남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레는 아름다운 해안에 앉아 지나가는 배를 향해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자석의 쇠붙이가 빨려 들어가듯 그녀 앞에 멈춰서 살아서는 그 앞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앞에는 남정네들의 백골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목소리도 세이렌의 음성처럼 감미롭고 섹시의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녀의 허리 및 노예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엔 에티오피아인, 홍해 근방 아프리카 동굴인 히브리인, 아랍인, 시리아인, 메데스인, 파르티아인 등 다양한 인종이 분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양한 인종의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 매끄러운 외교 활동으로 국익을 극대화시켜 로마에서조차 다루기 버거운 상대로 부각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이사르와 안토니우스의 사냥은 이집트로서는 대열을 낚은 반면 로마로선 로마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부르는 나일강의 뱀의 두 영웅이 물린 것입니다. 뱀의 이미지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데 성서의 창세기에서 보듯이 인류를 타락의 늪으로 인도한 사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뱀의 외면적인 모습에서 기인된 것으로 다리가 없이 비늘로 덮인 몸으로 지면을 미끄러지듯 기어다니고 다른 동물과 떨어진 곳에서 사는 동물학적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봄이 오면 허물을 벗고 재생 또는 부활한다는 이미지가 작용해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봄에 뱀이 대지로 나옴과 동시에 삼라만상이 기지개를 펴고 온 누리에 생기가 돌며 뱀이 지하로 들어가면 겨울이 와서 대지는 다시 생기를 잃고 삭막해집니다. 로마 시민들이 클레오파트라를 나일강의 뱀으로 지칭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로마의 영웅 케사르와 안토니우스를 베개 및 송사로 사로잡아 제후국이 아닌 독립국가로 이집트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처녀성을 바쳐가면서 파라오의 위엄을 죽기 전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결코한 여인으로서 아름답고 다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엔 아쉬운 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케사르와의 만남은 이집트를 위한 사랑을 가장한 전략적 애정행각이었으며 안토니우스와의 만남은 전략을 위장한 사랑의 미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대가 그러했듯 클레오파트라도 근친혼을 해서 원만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 14세와 결혼을 했고 케사르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프톨레마이오스 15세와도 부부가 되어 정상적인 사랑이 있는 결혼 생활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지드 왕조의 파라오 율법에 따라 남매 간 결혼을 통한 여인들의 왕위 계승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형제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음모와 배신이 다반사로 자행됐으며 클레오파트라는 그 같은 가족살을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 국가를 호령하는 케사르에 이어 안토니우스까지 뇌세적 댄스, 아프로디테 사랑의 마술사가 조화를 꽃피우듯이 그들을 사로잡아 이집트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같은 위장된 그녀의 사랑의 행각에 두 남동생과 아들은 말만 왕이지 아름답게 장식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케사르와 안토니우스는 가식과 위장된 사랑의 침실이라도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가장 환상적인 성의 향연을 받았으나 두 동생과 아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치맛바람에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분상으로 향락의 여인들인 트리파이아가 있는 키나이디를 찾았을 리도 없었습니다. 역사엔 만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까지 정복했다면, 그녀의 코가 조금만 높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란 파스칼의 말처럼 세계의 지도는 오늘날과 달랐을 것입니다. 아니, 로마가 공화정에서 아우구스트가 있었던 제정시대로의 전환에도 상당한 시간과 갈등이 뒤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짙은 화장을 하고 국외국어를 거침없이 구사하며 국제무대에서 로마를 움직이는 삼두 정치의 핵심이었던 케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사실상 수렴 청정했습니다.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지만 여자는 사내를 움직인다는 말은 클레오파트라를 위해 탄생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도 정복해 대제국의 여왕으로 그녀의 거침없는 외국어 실력을 발휘, 팍스 로마나의 실제적 여제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그리스 전설의 인어공주인 세이렌의 뇌죄적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46년 여름 로마의 첫 발을 디뎠는데 동방원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환국한 케사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허수아비 남편이자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대동하고 화려한 개선 행렬에 참가했는데 그녀는 첫눈에 로마에 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비하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위엄과 장대함이 동시에 풍기는 로마가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개선식에는 환관이자 정치자문을 하는 포틴과 군총사령관 아킬레스의 대형 초상화와 나일강, 타로스 섬의 초상들이 도열했으며 사슬에 묶인 여동생 아르시노에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로마시는 불야성을 이루었는데 케사르는 횃불을 밝히고 400마리의 코끼리 군단을 앞세우고 카피툴리움 언덕을 영웅다운 위용을 뽐내며 내려왔습니다. 병사들은 늘 그렇듯 지도자에게 야유를 퍼붓고 그의 정부와 케사르에게 조롱을 해댔는데 로마인들에겐 이집트 여인에 대한 공포와 갈등이 섞인 감정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위대하다고 추앙하는 영웅이 이방인 여인의 베개 및 송사에 놀아나는 것이 콧대 높은 로마인 특유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로마의 심장부에 나타난 것으로, 그것도 케사르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케사리온을 당당하게 대동하고 나타난 것에 대해 당혹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그와 반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녀는 지금은 이집트 파라오로 있으나 원래는 마케도니아계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대부분은 클레오파트라가 전통 깊은 이집트 파라오의 후예로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이 이집트 여인과 로마 여인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요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무튼 그녀는 로마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애정과 고향의 어머니 품 같은 정서를 느끼면서 팍스 로마나의 여제가 되리란 확신과 야무진 꿈을 잉태시켰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다녀온 후에 안티클레오파트라 분위기는 더욱 확산됐는데, 그녀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으로 확산될수록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제 후구까지도 한 입에 넣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처녀성을 바쳐가면서까지 케사르를 정복한 것은 이집트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1차적 목표뿐 아니라 삼두 정치를 통한 로마 정복이라는 궁극적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사랑하고 숭앙하는 두 영웅을 그녀의 품에 넣고 케사르의 황태자 케사리온이 로마의 집정관이 되면
클레오파트라는 국모가 되어 자연스럽게 수렴 청정을 하려는 꿈이었습니다. 이 같은 야무진 속셈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들킨 것인데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와 첫날 밤을 치밀하고 화려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마술과도 같은 언어의 유희와 황홀한 성의 향연에 옥타비아누스인들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 그녀가 옥타비아누스까지 정복했다면 로마 초대 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살로 역사적 사실로는 이행되지 않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행적으로 봐 그는 이미 그녀의 강렬한 이미지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서는 로마 지배에 실패했으나 죽어서는 나일강의 뱀이 꼬리를 치며 서서히 북상해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를 절정으로 로마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선대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는데 두 개의 창으로 찬란한 빛이 24시간 들어오도록 높은 사각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금은 보석과 귀한 나무로 제작된 가구와 향수 그리고 적들이 탈취하려 할 경우 쉽게 불태울 수 있는 연료까지 보관시켰습니다. 그녀는 용이 주도했는데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을 끝없이 하는 상황에서도 만약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어 독약을 모아두는 동시에 단검까지도 품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향해 정원에서 뱃놀이를 하게 하면서 이집트를 지키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옥타비아누스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 사나이의 장단점을 어미가 자식들 성격을 파악하고 있듯이 소상하게 알고 있어 악티움 전투에서 대패하고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옥타비아누스의 극적인 협상 제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환상적인 침대에서 세기적인 방중술과 마술 같은 언어의 유희에 의해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노예 같은 사내로 변하게 했던 방법이 옥타비아누스에게도 통할 줄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는데 하녀 이라스와 카르미온과 함께 목욕을 하고 여왕답게 치장을 한 뒤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미리 준비해둔 영혼의 집인 무덤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남편인 안토니우스 곁에 묻어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녀 나이 39세 때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편지를 받고 급히 의사를 보냈으나 그녀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했으며 두 명의 시녀 역시 주인을 따라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자신의 개선직 때 화려하게 이용하려 했는데 자신은 시저나 안토니우스와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영웅이란 것을 극명하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신 프로클레이우스를 그녀가 은신해 있는 능으로 잠입시켜 경솔한 행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검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프로클레이우스에게 제지당했고 그 후 식음을 전폐하며 죽으려 했으나 그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녀에게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케사리온을 비롯 자녀들을 수치스럽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할 수 없이 다시 먹기를 시작해 미녀답게 화장을 하는 등 연금 상태이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타비아누스가 온다는 전갈이 왔는데 그녀는 그 같은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해 이라스와 카르미온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게을리했던 몸단장을 정성껏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속일 수 없었는데 시절을 맞이할 때와는 천사와 인간과의 차이라면 안토니우스와 사랑을 나누었을 때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녀의 미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까칠해진 피부와 처지기 시작한 눈꺼풀, 탄력이 빠진 두 유방과 엉덩이 등 몇 년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자신이 클레오파트라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영웅은 신하 프로클레이우스 한 명만 대동하고 오후가 조금 지나 클레오파트라가 머물고 있는 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맞이할 때와 같이 호화롭게 꾸밀 수는 없어도 여왕다운 모습과 분위기를 보여주며 유창한 라틴어로 옥타비아누스를 맞이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가 다양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막상 통역관도 없이 막힘없이 구사하는데 짐짓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냉철했는데 나일강의 뱀이 아무리 꼬리를 흔들고 혀를 날름거려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 조건부 협상을 했으나 냉철한 옥타비아누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죽음을 택했던 것인데 안토니우스는
운명 직전의 아내 클레오파트라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숨을 보존하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욕된 삶보다 영광스런 죽음을 선택했던 것인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녀가 자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목숨을 구걸하면 허울 뿐인 여왕 자리는 유지시켜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현장은 너무나 깨끗해 잠자는 듯한 표정은 그림 같았는데 아마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예쁘고 고귀하게 화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인은 확실하지 않은데 보석에 숨겼던 독바늘에 찔려 죽었을 수도 있고 독사에 물려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죽기 전 몇 시간 전에 농부에 의해 무화과 바구니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 독사에 물려 자살했을 것이란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기의 미녀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좌에 오른 동시에 신으로 대접받았는데 라지드 왕조의 전통에 따라 그녀는 풍요의 여신인 이시스 신과 동등하게 숭배받았습니다. 당시 이시스 여신은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각별한 숭배 대상이었는데 이시스는 오빠이자 남편인 오시리스를 구했으며 첫 번째 파라오인 태양 호루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같이 클레오파트라 권력은 신화의 도움으로 다양한 예식을 통해 신성화됐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케도니아 여왕은 절대적 숭배를 받았습니다. 신전에는 그녀를 수배하는 황금과 상아로 된 조각상들이 세워졌고 헤라가 제우스와 그랬듯이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함으로써 더욱 신성화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를 통치했으며 서구 세계를 말발굽으로 짓밟고 호령했던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한 성의 향연으로 사로잡았습니다. 백성들을 뜬 따뜻하고 배부르게 했으며 전장에서 성난 야수같이 날뛰던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아프로디테의 마술 같은 사랑으로 사족을 꽁꽁 묶어 사실상 서구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절세 미녀가 아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예쁜 얼굴도 매력적인 코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분위기 메이커로서 뛰어나고 세련된 언어구사 능력에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 영웅들은 용광로의 쇠붙이 모양 삽시간에 녹아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침실까지 가기만 하면 그녀의 향에 정원에서 뿜어 나오는 향취에 취해 블랙홀에 빨려들 듯 혼백을 잃어버렸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섹스 그물에 걸렸다면 그녀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여제가 될 수 있었으나 그 말로는 아름답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섹스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함으로써 그녀의 신화는 국경과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염함은 육체의 카리스마로 요염함은 육체로부터 발산되어 육체를 벗어나는 동작으로 몸짓, 미소, 매너, 액센트 등이 통합된 보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육체를 포위하는 요염함은 즉각적이지 않은 어떤 우발성 혈색이며 육체 주위에서 필터를 통해 보듯이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는 신비한 결정체입니다. 요염함에는 목소리를 뺄 수 없는데 목소리는 시공을 넘나들며 육신의 쾌감을 촉발시키는데 마법적 노래를 의미하는 동시에 요염함도 상징하는 라틴어 카르멘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로마인들은 디오니소스적 향연에 익숙한데 음악에 맞춰 광란하는 반인 반수, 사티스 같은 분위기에서 심신의 갈등을 카타르시스시키는 성향의 클레오파트라는 품 안에 쏙 들어가는 맞춤형 미녀입니다. 아름다움의 대명사 비너스도 시대에 따라 그 모양은 동일하지 않은데 기원전 3만 년의 비너스는 현재 기준으론 초비만이지만 당시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형용사는 우아한, 사랑스러운, 숭고한, 경이로운, 화려한 등과 같이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칭하는 대상은 사람에 따라 그 상대가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시대에 따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진화하는 비너스입니다. 아침 햇살은 그녀의 나신을 거울에 비추어 움직이는 비너스를 만들었는데 여왕은 밭꽃같이 순진한 미소를 입가에 지으며 총총 걸음으로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장미꽃이 뿌려진 당나귀젖이 찰랑찰랑하게 담겨져 있는 탕에 몸을 담그며 로마 제국의 문무백관이 충성서약을 하는 꿈속 장면을 상기하면서 장미꽃을 한 움큼 집어 거울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탕 속에 들어와서야 꿈이었다는 것이 실감이 났던 것인데 그 꿈은 그녀가 자살하기 하루 전에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무파탈인 클레오파트라의 꿈과 좌절,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